인간성이 결여된 과학, 테크닉과 테크놀로지가 과학의 전부라면 그러한 과학은 곧 인간성을 말살시켜버리고 말 것이다. 테크놀로지란 본래 과학의 패러다임에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추구하는 높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테크놀로지는 인간을 위해 봉사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테크놀로지 즉 기술 관료주 이생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우리 주위에는 고도 과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하지만 그들이 오르는 사다리에는 인간성이라고 하는 가로대가 빠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고 심지어는 그들이 오르는 사다리 자체가 잘못된 벽에 놓여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역사상 과학자라고 알려진 사람들의 업적은 대부분 아직도 살아있으며 이들이야말로 오늘날의 과학혁명 및 기술혁명이 있게 한 장본인들이다. 하지만 이 업적이 단지 기존의 문제들의 기술을 접목시킨 것이라면 기본적인 것은 하나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물론 과학에 있어서의 발전이나 때로는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성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인간의 진정한 진보란 있을 수 없다. 인간사회의 온갖 불평등, 불의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나침판의 진북에 해당하는 자연 법칙 및 원칙뿐이다. 원칙들뿐이다. 과학과 테크놀로지는 거의 모든 것의 얼굴을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근본적인 것들은 여전히 그 효용을 잃지 않고 있다. 희생이 없는 종교. 적극적인 교회 활동은 희생 없이도 가능하지만 교회의 가르침인 복음을 따르는 것은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종교의 사회적 측면 및 종교적 관행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불우한 이웃들과 함께 하지도 못하며 또 그들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다. 그러다 보니 자연 우리의 경제체제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지도 모르는 기타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우려면 자만심과 편견을 버리고 봉사에 따르는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교회 혹은 종교가 위계질서를 갖춘 또 하나의 제도로 보이는 한 그 구성원들이 진정한 봉사정신이나 신앙심을 가지기 힘들다. 대신에 사람들은 외적인 의식에나 참여하며 종교의 가시적인 면, 즉 치장에만 몰두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중심도 아니며 원칙 중심도 아니다. 앞서 언급한 7가지 습관 중 처음의 3가지 습관들의 원칙은 다른 사람을 대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공헌하는 데 관련되어 있다. 습관 4, 5, 6, 즉 승승적 인간관계, 공감, 시너지 이 3가지는 상당한 희생을 요구한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연민과 회개의 정신을 요구한다고 믿는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희생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얼마 전 유난히 싸움을 자주 하는 한 부부를 목격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두 사람이야말로 서로에 대해 연민과 회개의 정신을 가져야 하겠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결합은 절대 유지될 수 없다. 겸손의 마음이 없다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되고 화합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만심과 이기심은 신과 인간, 남자와 여자, 인간과 인간, 자아와 자아 사이의 모든 결합을 파괴해버리기 때문이다. 남을 섬기는 위대한 지도자들은 겸양의 미덕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이들이 가진 내면의 종교에서 발현되는 것이다. 내가 아는 최고 경영자들 가운데도 겸손하고 남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들이야말로 자신의 자존심을 희생하며 권력을 나누어주는 인물들이다. 그리고 그러한 희생 덕분에 이들 최고 경영자들의 영향력을 회사 안팎으로 크게 증가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요즘 사람들은 종교,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희생은 원하지 않는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도 단식을 통해 어떤 의미를 되새긴다거나 혹은 익명의 자선 행위를 통해 그것을 실현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다. 원칙이 없는 장치. 원칙이 없다면 진북의 방향도 확인할 수 없으며 결국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적 윤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사회적 혹은 경제적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즉석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다. 요즘 정치인들 중에는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내용을 차치하고 단지 파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만 수백만 달러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만약 그런 사람이 먹혀든다면 우리 정치 체제는 중거가 되어야 할 자연 법칙과 동떨어진 채 흘러가게 될 것이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그 자연 법칙에 관해 이렇게 천명하고 있다. 우리는 이 진리들이 자명한 것으로 믿는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부여받았으며 이 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바로 그것들이다. 다시 말해 자연의 법칙은 자명하고 외재적이며 관찰 가능하고 자연적이며 논쟁의 여지가 없는 법칙들을 뜻한다. 독립선언서에 인용된 우리는 이 진리들을 자명한 것으로 믿는다라는 말과 같이 자명한 법칙이다. 건전한 사회로 가는 열쇠는 사회적 의지, 사회적 가치, 체계 등을 올바른 원칙과 같은 방향으로 일치시키는 데 있다. 그런 연회야 우리는 나침반의 진북 방향, 즉 외재적인 자연 법칙들을 가리키게 할 수 있으며 또 그런 계기판을 통해 우리의 가치 체계가 올바른 원칙들을 기초하고 있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원칙에서 벗어난 정치적 의지로 인해 병든 사회적 의지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심하게 병든 조직 그리고 왜곡된 가치들로 인한 병든 사회밖에는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강간, 약탈, 횡령 등을 일삼은 범죄자들이 말하는 조직의 사명이니 공유 가치니 하는 것들도 따지고 보면 기업들이 회사 사명서에서 사용하는 팀워크, 협동, 충성, 이윤 추구, 혁신, 창의성 등의 단어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문제는 그러한 범죄자들의 가치 체계가 자연 법칙에 근거하지 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고상한 사명을 표방하고 있는 상당수 기업체들이 현재 수많은 직원 그것도 다른 목표 앞에서 회사 측에 의해 자행되는 온갖 못된 짓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존심, 돈, 지위 등을 강탈당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사회적 의지가 적법한 절차의 원칙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적법한 절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결국 동료들로 구성된 배심원석을 찾거나 혹은 반체제 문화 성향의 태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화 10개를 보면 모세는 이집트의 파라오 왕에게 이런 말을 한다. 우리는 당신이 아닌 하느님의 법에 의해서만 다스려질 것이요. 결국 우리는 율법을 구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통치를 받지 않을 것이요 라는 말이다. 최상의 사회, 최상의 조직에서는 언제나 자연법칙과 원칙에 지배한다. 그것이 바로 헌법이다. 최상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원칙에 복종해야 한다. 아무도 원칙 위에 있을 수는 없다. 7가지 습관은 이제까지 언급한 7가지 큰 죄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내가 추천하는 7가지 습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10계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페이지 141페이지 8. 성공의 기준 도덕의 나침판. 오늘날과 같이 격변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지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도덕의 나침판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뉴욕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일단의 갱들이 능숙하게 강도짓을 해내는 것을 목격했다. 나는 그때 이 갱들도 나름대로의 지도, 다시 말해 자신들만의 공동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생각하는 최상의 가치란 아마도 서로를 배반하거나 밀고하지 말라, 서로에게 진실하고 충실하라 라는 것이었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그 가치란 결코 인명과 재산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원칙, 즉 진북을 가르치는 자장의 원칙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갱들에게는 내면에 있어야 할 도덕의 나침판이 결여되어 있다. 원칙들은 나침판과 같은 것이다. 나침판은 진북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이고 외재적인 자연의 법칙, 즉 원칙들을 반영한다.
이러한 원칙들에 비해 가치란 다분히 주관적이고 내재적이다. 나침반은 삶의 진실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북향의 원칙들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영화 십계를 만든 세실 비데 밀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가 율법을 파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우리는 율법을 어김으로써 자신을 파괴할 뿐이다. 원칙이란 오랫동안 입증되어 온 인간 행위의 지침이다. 확실한 원칙들이야말로 인간의 효과성을 지배하는 것이다. 세계 6대 종교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핵심 원리를 가르치고 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 등이 그것이다. 진북향의 원칙에 관한 한 세계는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진북의 원칙들은 객관적이고 기본적이며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다. 신뢰성이 없는 사람은 남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생긴 문제는 몇 마디 말로 해결될 수 없다 등이 좋은 예가 된다.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모여 기업을 세우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회사의 헌법적인 원칙들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모두 동의한다. 그 중에서도 공평성, 친절, 존엄성, 자선, 성실, 정직, 질, 봉사, 인내 등에 대해서는 모두 보편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와 정반대되는 원칙들에 근거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려고 하거나 혹은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겠는가. 나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불공평, 속임수, 비열함, 무익함, 열등함, 타락 등이 행복을 지키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라고 믿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원칙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또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들이 본질적인 가치와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실제 생활에서 그러한 원칙들에 부합되게 살아가지 못할지는 몰라도 여전히 그 원칙들을 신봉한다. 그리고 그러한 원칙들에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사람들은 또한 물리적 세계에 작용하는 중력의 법칙이 그런 것처럼 사회적, 경제적 영역에서도 불변의 법칙들에 의해 평가받기를 바란다. 한 나라나 기업체의 역사를 깊이 연구해 보면 그런 원칙의 실제와 진실은 분명하게 밝혀진다. 그런 원칙들은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반복해서 나타나 한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이 원칙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순응하는 정도에 따라 생존과 안정이냐 분열과 멸망이냐가 결정된다. 나는 어떤 토크쇼 인터뷰에서 히틀러가 원칙 중심의 인물이었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히틀러는 원칙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추구한 가치는 독일을 통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치파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그에 따른 응분의 결과를 감수해야 했지요. 그 결과는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몇 년간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으니까요. 자명한 자연의 법칙들에 대해 우리는 그것에 부합되도록 일을 처리할 수도 있고 혹은 그것에 도전하여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법칙들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 결과들 역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나는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한다. 자신의 개인적 가치에 대해 숙고해 볼 때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참석자들은 대개 자신이 원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나는 또 이렇게 묻는다. 만약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참석자들의 마음이 객관적 법칙 쪽으로 기운다. 양심에 귀 기울이며 진실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원칙들은 가치가 아니다. 거리의 갱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나치들도 자기들만의 가치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공유했던 가치는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가치가 지도라면 원칙은 영토 그 자체이다. 지도는 영토와 분명히 다르며 단지 그것을 묘사하거나 나타내기 위한 주관적 시도일 뿐이다. 우리의 지도는 그것이 올바른 원칙, 다시 말해 실체하는 영토의 실체에 보다 충실하며 할수록 더 정확하고 유용하게 된다. 올바른 지도는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그 어떤 노력보다 우리를 효과성을 크게 증진시켜준다. 그러나 만약 영토 자체가 끊임없이 변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지도도 곧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 시대를 위한 나침판.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나침판이다. 나침판은 자유롭게 흔들리면서 자북을 가리키는 자성바늘로 이루어져 있다. 나침판은 원을 그리거나 척도를 재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배의 항류를 지시하거나 확인시켜주는 뱃사람들의 도구이기도 하다. 나침판이라는 단어는 영역, 정도, 한계 혹은 특정 공간이나 시간의 경계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 코스, 주의 범위를 의미하기도 하며 또는 의도, 디자인의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 밖에도 이해 혹은 이해력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나침판이란 단어는 이처럼 은유적으로 매우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나침판이 지도보다 우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나침판이 기업의 경영인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일을 아래와 같이 생각하고 있다. 나침판은 사람들에게 좌표를 알려주며 그들이 있는 곳이 밀림이건 사막이건 바다건 혹은 개척 중인 강야이건 관계없이 나아갈 길을 방향을 제시해준다. 해당 영토가 변하면 지도는 아무 쓸모도 없게 된다. 오늘날처럼 사회가 급속히 변화할 때 지도는 적시성을 잃기 쉽고 따라서 그것이 인쇄되어 나올 때면 이미 정확도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만다. 부정확한 지도는 길을 찾으려고 애쓰거나 혹은 어떤 지역을 향해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시련과 좌절을 가져다 주는 근원이 된다. 많은 기업인들이 미지의 강 혹은 항무지를 탐험하듯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그 영토를 설명해 주는 지도는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빠른 시일 내에 성공을 거두기 위해 우리는 잘 정돈된 생산 공정 과정 및 유통 경로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항무지에서 고속도를 찾거나 새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나침판이 필요하다. 지도는 특정 지역에 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지만 나침판은 우리에게 비전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준다. 정확한 지도는 훌륭한 경영 도구에 그치지만 나침판은 임파워먼트의 도구이다. 오랫동안 자신의 길을 찾고 전망과 방향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지도를 이용해 온 사람들도 오늘날처럼 불투명하고 황량한 경영 환경에서는 지도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당신과 당신 회사의 직원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지도를 나침판으로 대체하고 그 나침판을 이용해 항해하는 법을 배우라고 권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의 나침판을 일련의 고정적인 진북의 향의 원칙, 즉 자연 법칙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도가 정확하지 못하면 도시에서 길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더 열심히 찾아보라고 격려한다면 어떨까? 당신이 2배로 노력하더라도 그만큼 더 빨리 길을 잃어버리게 될 뿐이다. 그런데 또 누군가 당신에게 적극적으로 사고하라고 말한다. 일이 그 지경에 이르면 당신은 더 이상 길을 잃는데 내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당신의 부지런함이나 태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확한 지도와 관계가 있을 뿐이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 즉 당신의 사고 수준은 당신의 실제를 반영하는 지도라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비효과적인 기업 문화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는 바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지도이다. 그것은 불완전한 지도이며 임기응변시 해결 방안과 분기별 손익 개정의 결과만을 바라보는 단기적 사고의 기초에 있다. 그것은 또한 부족의 심리에 기초한다. 해결 방안은 지도에 기초한 관리를 나침판에 의한 리더십으로 바꾸는 데 있다. 기업체의 정치적인 환경은 불가피하게 최고 경영진의 스타일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이 진북인 것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그러한 스타일은 사실상 변덕스러운 기질, 독단적인 결정, 충동적인 감정, 자기중심적인 행동들에 기초하고 있다. 때로는 정보 시스템 혹은 보상제도가 진북이라는 가면을 쓰고 제시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그 지배를 받게 되곤 한다. 그러나 성장하는 것만이 우리의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원칙 중심의 리더십은 사람들에게 자연 법칙, 농사의 법칙에 기초해서
농장에서 일할 것을 요구하며 그 원칙들을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이 영위하는 인간관계, 모든 합의, 경영과정, 사명서의 중심에 들 것을 요구한다. 전략적 지향성, 지도지향적인가 혹은 나침반 지향적인가의 문제는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일본 최대 가전제품 회사인 마츠시다 전기의 사장 마츠시다 마사하루가 한 말에서도 잘 드러난다. 일본은 승리할 것이고 서구 산업사에서는 실패할 것이다. 서구 사회의 실패 요인은 바로 당신들 자신 속에 있다. 다시 말해, 당신들은 보스의 머리에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어내 그것을 노동자의 손으로 옮겨놓는 것이 경영의 본질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츠시다가 지적한 서구 사회의 실패 이유이다. 다시 말해 서구 사회는 특정한 사고 경향 혹은 패러다임에 고정되어 있으며 지도에 기초한 경영, 즉 최고위, 전문 경영인 회사의 목표 방법, 수단을 결정하는 낡은 형태의 리더십 모델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형태의 전략적 기획 모델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도로 지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도는 경영자들에게 자신들의 경험, 전문 지식, 지혜, 판단을 사용하여 10개년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은 대개 1년 반만 지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에서는 5년이 아니라 1년 반만 지나도 그러한 계획들은 못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을 했다. 계획 자체는 아무 가치도 없다. 그러나 계획을 세우는 행위는 여전히 중요하다. 더구나 이러한 계획 행위가 전반적인 목적이나 비전 혹은 원칙들에 대한 약속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어수선한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은 그러한 나침반과 자신의 전문 지식 및 판단력을 이용하여 필요한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나침반을 소유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변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필요한 행동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원칙은 간행이 아니다. 간행이란 어떤 환경에는 적용이 가능한 구체적인 활동이나 행동을 뜻한다. 그러나 다른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만약 당신이 간행 위주로 회사 경영을 하고 정책 위주로 회사를 이끌어 나간다면 당신의 부하 직원들이 전문가가 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판단력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판단과 지혜가 이미 규칙과 규정의 형태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원칙에 초점을 맞춘다면 당신은 그 원칙을 이해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속적인 감독이나 평가, 수정, 통제를 가하지 않고도 그들이 알아서 일을 처리하도록 임파워먼트를 해준다. 원칙이란 보편적인 적용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들이 습관으로 내면화될 때 우리는 사람들이 각각 상황에 따라 필요한 간행을 강구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임파워먼트 해준다. 간행 위주의 경영에 비해 원칙 위주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훈련 그리고 차원이 다른 훈련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런 훈련은 기업의 전 조직에 더 많은 전문성과 창의성 그리고 책임의 공유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다. 고객 서비스 훈련을 간행 위주로 한다면 어느 정도 서비스 수준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고객들이 특이한 사안이나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통상의 서비스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고객 서비스는 깨져버리고 말 것이다. 직원들이 고객 서비스의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행동할 수 있으려면 먼저 새로운 정신 자세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직원들이 원칙을 이해하고 또한 실제 상황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킴으로써 가능해진다. 그리고 그러한 훈련에는 사례 연구, 역할 연습, 모의 연습, 현장 실습 등의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나침반은 승리의 동반자. 냄비마다 닭고기가 들어있고 차고마다 차가 있는 것보다는 주머니마다 나침반이 들어있는 것이 훨씬 낫다. 도덕의 나침반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힘겨운 경쟁도 이겨낼 수 있다. 내 생각엔 일본인들은 자신의 창의력과 기력을 저해할 정도로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것 같다.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가 186명인데 반해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는 단 4명에 불과하다는 점만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최상의 리더십 원칙은 승승적인 상호 의존적 인간관계다. 개인과 집단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침반이 최고의 경영자의 리더십 스타일을 포함한 모든 것이 평가 기준이 되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고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한 대기업의 사장이 나에게 자신을 포함해 그 회사의 경영진 전체와 회의를 갖자고 제의한 적이 있다. 그 사람은 경영진 전체가 이제서야 경영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 회사의 사명서는 자신들의 경영 스타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 회사의 경영진들은 회사의 사명서란 법에 저촉을 받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며 자신들은 법보다 상위에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도덕의 나침판이라고 하는 착상은 자신의 법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 원칙에 기초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지배를 받아야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모든 개인은 자기의 삶을 원칙에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법과 원칙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미국의 대기업들이 자사의 컨설턴트에게 우리는 미국의 문화 및 국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시장 타당성 조사나 전략 연구를 지속할 수는 없다. 라고 꼬집는 몇 가지 사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경영자들은 차선의 전략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을 불완전하게 수행하는 것보다 낫다. 라고 한 마이클 포터의 의중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는 것이다. 전략을 개선하고 기업의 성실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과 문화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토의하고 실제 문제에 부딪히고 그리하여 현명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록 혁명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기꺼운 마음으로 재헌의회를 개최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피와 땀과 눈물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략의 성공적 수행 여부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지배적인 원칙을 얼마나 성실껏 받아들이고 또한 자신이 가진 도덕의 나침판을 사용하여 어떤 상황에서든 그것을 얼마나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칙 중심의 지도력. 진정한 리더십의 힘은 고매한 인격으로부터 나오며 또 일정한 힘의 수단과 원칙들을 행사함으로써 나오게 된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리더십에 대한 이론은 대부분 타고난 이인론이나 성격적, 특성론 혹은 행동, 양식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 리더십에 대한 예측보다는 설명 쪽에 치우치고 있다. 즉, 특정 리더가 등장하여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미래의 리더를 예측하거나 혹은 리더의 자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지는 못한다는 말이다. 보다 효과적인 접근법은 리더가 아닌 추종자들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추종자들이 왜 그 지도자를 따르는지를 밝혀냄으로써 리더십을 평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도력의 세 가지 유형. 추종자들이 리더를 따르게 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대체로 세 가지 관점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이 관점들은 각기 나름대로 동기적 혹은 심리학적 통찰에 근거하고 있다. 첫 번째 수준에서는 추종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지도자를 따른다. 만일 지도자의 말대로 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힘을 강압적 지도력이라고 부른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지도자는 추종자들에게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며 적어도 무언가 소중한 것을 빼앗기게 되리라는 두려움은 심어주게 된다. 다시 말해 추종자들은 어떤 잠재적인 불이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그와 함께 행동하고 마음에도 없는 충성을 약속하는 것이다.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추종자들의 그러한 언지를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며 만약 보는 사람이 없거나 혹은 잠재적인 위협이 사라지게 되며
그들의 에너지는 급속히 태연 및 파괴로 전환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불만에 찬 어떤 항공사 직원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낀 그 직원은 회사를 그만두던 날 밤 컴퓨터에 입력된 비행, 스케줄 정보를 깡그리 지워버렸던 것이다. 복종을 강요한 항공사가 치러야 할 비용은 얼마나 되었을까? 항공사는 그 일로 얼마나 손해를 보았을까? 자금 손실만도 최소한 1만 달러를 넘었을 것이고 정보를 다시 입력하기 위해 수천 시간을 더 투입해야 했을 것이다. 게다가 그로 인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승객들의 항의를 고려한다면 실로 엄청난 손실일 것이다. 두 번째 수준에서는 추종자들이 혜택이나 이익을 얻기 위해 지도자를 따르게 한다. 우리는 이러한 힘을 실리적 지도력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의 힘이 물품과 서비스 교환이라는 유용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추종자들의 시간, 돈, 에너지, 인적 자원, 이해, 재능, 지지 등 지도자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반면 지도자는 정보, 돈, 승진, 포용, 동지애, 안전성, 기회 등 추종자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추종자들은 약속대로 지도자를 위해 어떤 일을 하며 그 지도자 역시 자신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러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따를 것이다. 매출 10억 달러의 규모의 대기업에서도 일상적인 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인 조직 운영은 거의가 이 같은 실리적 힘을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다. 세 번째 수준은 그 성격이나 정도에 있어서 앞에 두 가지와 판이하게 다르다. 여기서의 힘은 추종자들이 지도자를 믿고 또 그가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신봉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추종자들은 지도자를 신뢰하고 지도자가 그 지도자가 목표로 하는 데에 명분이 옳다고 믿으며 지도자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결코 맹신이나 명종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노보처럼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식견을 갖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리고 속박받지 않는 스스로의 선택의 결과이다. 이것이 바로 원칙 중심의 지도력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거의 모든 사람은 추종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유형의 힘을 경험하게 된다. 교사나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이를 경험하기도 하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나 자기 인생을 지대한 영향을 끼친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이를 경험할 수 있다. 또 자신에게 성공의 기회나 뛰어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사람이나 시리에 빠졌을 때 격려해 준 사람 혹은 필요할 때 그저 옆에 있어 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유형의 힘을 경험해 보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해주었던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든 그들이 그런 일을 베푼 것은 바로 그들이 우리를 믿어주었기 때문이었으며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이 없는 존경과 충성심, 헌신과 자발적인 추종으로 보답하곤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세 가지 유형의 지도력은 각기 다른 기반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런 만큼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도 각기 다르다. 지도력의 영향. 강압적 지도력은 지도자와 추종자 양측 모두의 두려움에 기초한다. 지도자는 남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을까 봐 두려울 때 주로 강압적 권력에 의존한다. 다시 말해 이것은 압력 접근법이다. 실제로는 이런 방법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특히 자기에게 더 큰 위험이 닥쳐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나 혹은 그것이 더 편리한 방법이며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어김없이 강압적 지도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강압적 지도력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은 한상일 뿐이다. 두려움을 이용해 남들을 통제하려는 지도자는 이내 그것이 주도적이기보다는 대응적인 방법이며 일시적인 효과밖에 가져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도자나 지도자의 대리자 혹은 통제 체계 자체가 사라지며 그
지도력도 곧바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통제를 중시하는 강압적 지도력이 행사되며 추종자들은 나름대로 창조적인 에너지를 발휘해 더욱 단결하고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저항 방법을 모색하게 되어 더욱 더 통제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진다. 강압적 지도력은 지도자와 추종자 모두에게 심리적이고도 감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킨다. 그것은 의혹과 속임수, 부정직을 조장하며 장기적으로는 붕괴를 촉진시킬 뿐이다. 러시아의 시인이며 철학자인 알렉산드로 솔제리친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남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려면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의 권력 앞에 있지 않는다. 그는 다시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조직은 실리적 지도력을 바탕으로 결속되어 있다. 실리적 지도력은 평등의식과 공평성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추종자들이 자신이 주는 만큼 받고 있다고 느낄 때에만 서로의 관계는 유지될 수 있다. 실리적 지도력에 기초한 추종은 통제라기보다 오히려 영향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지도자가 추종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물건을 사는 사람이 위험 부담을 떠안는 것과 같다. 추종자들이 지도자를 따르는 것은 자신들에게 실리적이기 때문이다. 즉, 무언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를 따른다. 추종자들은 지도자의 지위나 전문 지식 혹은 카리스마를 통하여 지도자가 수중에 넣고 있는 것에 자기들을 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실리적 지도력에 근거하여 남을 따르는 것은 여전히 대응적이다. 단지 부정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적극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강압적 지도력과 차이가 날 뿐이다.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실리적 지도력에 기초한 인간관계는 팀워크와 집단 효과보다는 개인주의를 강화시키기 때문 경향이 있다. 모든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와 자신의 욕구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또한 수요와 공급이 변함에 따라 이러한 인간관계에 참여하는 개인들 역시 계속 바뀌게 마련이다. 노동인구의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같은 인간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기 힘들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지도자와 추종자 양쪽이 모두 마찬가지다. 최고 경영자들에서 말단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지위와 고하를 막론하고 개인들은 수시로 바뀐다. 예컨대 애플 컴퓨터의 사장인 잡스에서 스컬리로 교체되었는가 하며 동네 편의점 점원들의 얼굴도 해적 목마를 타고 돌아가는 사람들처럼 수시로 바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엄빈하게 말하면 우리는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곳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고객과도 같다. 프랭크 시나트라는 노래에서도 햄버거 체인점인 버거킹의 광고 문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게다가 조직의 가치가 공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각 개인들은 무엇이 최선이고 옳고 공평한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상황 윤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 실리적 지도력은 기업 인수, 결벌, 파산 등의 문제를 처리할 때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만 공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소송, 만능의 사회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최상의 경우에도 실리적 지도력은 사업 관계이든 개인적인 대인 관계이든 양 당사자가 모두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만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원칙 중심의 지도력은 매우 드물다. 그것은 모든 인간관계에 내재하는 질과 탁월한 우수성을 나타내는 상징이며 인간에 대한 존경심에 기초하고 있다. 지도자는 추종자들을 존중하며 추종자들도 그를 존경하기 때문에 그에게 헌신한다.
원칙 중심의 지도력이 갖는 특징은 지속적이고 주도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데 있다. 원칙 중심의 지도력이 지속적인 이유는 추종자들이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주도적인 선택은 깊이 뿌리 박힌 가치들을 바탕으로 선택해 나가기 때문이다. 원칙 중심의 지도력은 추종자들의 가치와 지도자의 가치가 서로 중복되었을 때 생겨난다. 이런 의미에서 원칙 중심의 지도력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초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도자, 추종자 모두가 자신의 개인적 자아를 보다 큰 목적을 위해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원칙 중심의 지도력은 모든 추종자들이 업무의 동기, 목적 혹은 목표에 대해 지도자만큼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괴로움 없는 스트레스 저자 한스 셀리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지도자들은 추종자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충성하는 동안에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가 있다. 원칙 중심의 지도력에도 통제는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애부적 통제가 아니라 자기 통제이다. 사람들이 자기 지도자를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고 여기고 그에 따라 그 지도자를 신뢰하며 그에게서 감화를 받고 그가 제시하는 목표들을 굳게 신봉하게 되고 그가 자신들을 이끌어 주기를 바랄 때 비로소 지도력은 창출된다. 지도자는 자신의 목적 의식과 비전, 상품과 본성, 그리고 자신이 표방하는 것을 바탕으로 추종자들과의 관계에서 원칙 중심의 지도력을 쌓아갈 수 있다. 원칙 중심의 지도력은 또 추종자들의 윤리적 행동을 장려할 수가 있다. 추종자들의 충성심이 그들의 공유하는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윤리란 궁극적으로 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자기 언약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원칙 중심의 지도력은 추종자들로부터 설사 이해 부담이 있더라도 기꺼이 바른 일을 하겠다는 자기 헌신의 태도를 이끌어내는데 이는 그러한 일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일이며 지도자들의 설선수범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제시하는 비전과도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도자의 선택. 다른 사람들의 참여가 요구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혹은 그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도자는 선택을 해야 한다. 즉, 그는 앞에서 말한 강압과 실리와 원칙 중에서 어떤 것을 자신의 권력 기반으로 삼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선택은 지도자의 성품 및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그의 수완, 능력, 경험 때문에 제한될 수도 있다. 상황이 급박해지고 주위로부터 압력이 가중될수록 지도자들의 자신의 지위나 신분, 자격이나 연줄 혹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추종을 강요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기 상황을 맡고 있는 지도자가 사람을 다루는 수완이 부족하거나 주위 압력 때문에 자신의 소신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경우 혹은 지금까지의 말과 행동에 비추어 남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할 경우 그는 강압적 지도력에 의존하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도자가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지도자는 자신의 전문 의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 지위와 권력 면에서 자신의 이치를 향상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보와 자원을 축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실리적 지도력의 영향을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방안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추종자들과 좀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한다든지 지도자와 만날 수 있는 문턱을 낮추어 준다든지 기능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각종 기제를 단수화시킨다든지 추종자들이 손쉽게 참여해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전술적인 행위 방식들을 통해 지도자는 자신의 실리적 지도력의 기회를 넓혀갈 수 있다.
원칙 중심의 지도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도자들은 장기적인 헌신과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원칙 중심의 지도력의 초석이 되고 있는 인간관계에서의 신뢰란 임기응변으로 조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실성도 잠시 가장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허위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는 없다. 결국 지도자는 자기의 참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지도자가 갖는 원칙 중심 지도력의 정도는 그가 추종자들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혹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자신의 과연 어떤 인물인가에 달려 있다. 10가지 지도력의 도구. 지도자는 남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가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커지게 마련이다. 지도자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추종자들은 그에 대해 더 많은 존경심을 갖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또 지도자가 갖는 진정한 힘 역시 거기에 비례해서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곧 지도력을 갖는다는 뜻이 된다. 다음은 지도자의 명예와 권력을 증대시켜주게 될 가정과 원칙들을 10가지로 정리할 것이다. 첫 번째, 설득. 추종자들의 생각과 관점에 대해 진정한 존경을 표시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이나 희망사항을 합리적인 이유와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설득에는 내용만큼이나 그 이유의 설명이 중요하며 서로에게 유익하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대화를 지속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인내. 사랑과 수행 과정에 대해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추종자들의 실패와 약점, 그리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또한 목적 달성을 원하는 자신의 초조함과 기대감을 이겨내면서 단기적인 난관과 저항에 아랑곳하지 말고 원래의 목적에 충실하는 것이다. 온화함. 추종자들이 나타나는 취약성, 비밀, 감정 등에 대해 강경하고 딱딱하며 경직된 자세보다는 온화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배움의 자세. 배움의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당신이 모든 해답과 통찰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추종자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관점과 판단과 경험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자세를 뜻한다. 수용. 수용이란 당신의 판단을 보류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추종자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상대방으로부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어떤 구체적인 증거나 실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음을 뜻한다. 당신의 문제점처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친절함. 대인관계에 있어서 세심하고 자상하며 사려 깊게 작은 일들을 기억하는 성의를 표출을 말한다. 열린 마음. 추종자들의 잠재성과 관련하여 항상 정확한 정보와 장기적 안목을 갖기 위해 노력함을 뜻한다. 이는 동시에 그들이 현재 소유하고 지배하고 행동하는 것과 상관없이 현재 상태의 그들을 있는 그대로의 존중함을 뜻하며 또한 그들의 행동보다는 그들이 가진 의도나 욕구, 가치, 목표 등을 충분히 고려함을 의미한다. 진심 어린 충고. 추종자들이 저지른 실수나 잘못 또는 방향 수정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되 진심 어린 보살핌과 배려, 따뜻함을 잃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실수를 바로잡는 것을 겁내지 않도록 해준다. 일관성. 당신의 지도자 스타일이 조작적인 기술에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일관성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어려울 때, 위기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 혹은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느낄 때는 조작적인 기술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이다. 바로 이러한 때일수록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관성은 그 사람의 가치와 행동 규범을 나타내고 성품을 드러내 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즉, 일관성이란
당신이 어떤 사람이며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반영해 준다. 성실성. 성실성이란 당신의 말과 느낌을 당신의 생각과 행동에 연결시킴이 의미한다. 또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가리키며 어떤 행태이든 악이나 속이고 싶은 마음을 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조종하거나 지배하려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보다는 자신의 의도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원칙과 그 원칙이 지향하는 이상이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뛰어난 지도자들에게나 해당되며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간디는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보통 사람 이상도 아니었고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다. 결코 한상을 쫓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단지 실용적인 이상주의라고 주장한다. 또 내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룩할 수 있었던 것들을 특별한 재능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나 내가 기울였던 만큼의 노력을 경주하고 내가 가졌던 것과 같은 희망과 신념을 일궈 나간다면 내가 이루었던 일들을 똑같이 해낼 수 있을 것이란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리더십의 선택을 통해 원칙 중심의 지도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지도자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를 선택할 때 대단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한편 일단 선택을 하여 이를 추진할 때에는 확고한 자신감을 갖는다. 리더십과 지도력의 상관관계를 보다 잘 이해할수록 그들의 구태여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남들을 더 잘 지도할 수 있게 되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보다 현명하고 보다 효과적인 지도자가 됨으로써 그것에 수반되는 애기지 못했던 마음의 평화까지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글에 스티비 코비 박사와 블레인 리 박사가 공동으로 집필한 것으로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지도력의 원칙을 활용하기 바란다.